그때는 대선의 기억이 명료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저는 머릿속에 이제 정치 상황에 대한 그 명료하게 있는 거는 유신 때예요. 72년. 유신을 선포하고 그때 유신 선포를 보고 저희 아버지께서 개탄했던 말씀 이런 것들은 아주 명료하게 남는데 유신 전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김대중 후보가 나와서 뭐 명연설을 했는데 저는 뭐 듣지도 못했죠. 근데 제한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71년이 남아있지 않고 72년이 남아있는데 그 72년 시점에 아버지께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죠. 당시 김대중이란 정치인에 대해서 하는 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말, 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시기에 이제 교사셨어요. 교사셨고 동아일보 구독자셨어요. 그 당시는 동아일보가 야당지였기 때문에 저의 추측으로 아마 이제 유신이나 박정희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고 동아일보 독자로서 동아일보의 논조, 사설에 동의하고 계셨던 걸로 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인식은 그 박정희의 5.16이 4.19를 부정했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그렇지만 또 민주당 정부도 문제가 많아서 5.16 이후에 박정희가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즉 3공화국까지는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유신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셨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본인도 영남 사람이니까 호남 사람에 대해서 뭐 만난 적이 없었겠죠. 근데 아버지께서 당시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 하셨던 말은 이런 말이죠. 참 똑똑한 사람 같아. 이런 말은 몇 번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계속 그 말씀을 그 뒤도 하셨고 김대중은 참 똑똑한 사람이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저는 이제 79년 부마 항쟁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수업 마치고 하교하는 그 동선에 부산시청, 부산의 시내라고 할 수 있는 광복동, 충무동 등이 있는데 장갑차가 들어오고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온 걸 이제 봤죠. 놀랐죠, 사실은. 그걸 봤고 그 다음에 시위가 일어나는데 대학생 형들이 뛰어다니는데 그 색소를 넣은 물대포를 쏘았어요. 그래서 맞으면 붉은색 이렇게 묻는 겁니다. 푸른색. 대학생 형들이 이제 쫓아다니는 뒤에서 쏘니까 색깔이 있는 옷이면 나중에 잡아가는 거를 봤고 저희 사촌 형이 그 당시에 부산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부산대 사촌 형이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부산대에서 부마 항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가지고 광복동, 충무동까지 진출했는데 이런 얘기를 막 해주는 거를 저는 이제 흥미진진하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무서웠죠. 왜냐하면 난생 처음 그 장갑차가 부산시청 앞에 진주를 하고 군인들이 무장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두려움이 컸죠. 팔십년 광주가 났을 때 모든 신문이 이제 특집 호회 같은 걸 내고 신문에 나는데 보면 뭐 폭도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나서 저도 신문은 계속 봤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뭐 신문을 보도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뭔가 했었고 그 당시 광주의 소식이 부산으로는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서 하셨던 말은 좀 이상한 것 같아라는 말을 말씀하셨어요. 80년대 그 시점에 언론 보도,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가 나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라는 정도 말씀하셨고 저는 그 의미가 뭔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했다. 근데 아버님 생각은 이 보도가 진실은 아닌 것 같아라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전 당시 그냥 수험생이었으니까 깊은 고민을 못했고 대학 들어오자마자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되는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온전히 알게 된 거는 82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제가 이제 광주 세대라고 부르거든요. 과거에 뭐 386, 486, 586 이런 얘기를 많이 나이와 학번에 따라 부르던데 그건 저는 잘못했다고 보고 저희 세대는 광주 세대라고 봅니다. 저 역시 그렇다고 보고요. 광주의 충격이 저를 그 20대 청년 조국에게 가장 컸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진다고 봅니다. 제가 직접 당사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서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들을 죽인 사건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80년 들어와서 사진을 다 보게 되고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그게 몰래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기록들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저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뭐 지금은 다 많이 공개된 것입니다만 뭐 조그만 골방에서 돌려보았던 그런 당시 기록들, 사진을 포함해서 그게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제가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보게 되면 장래 희망을 보면 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온한 시대에 태어나서는 판사 됐을 가능성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걸 보고 그 충격이 이제 국가 폭력의 생생한 실상을 느끼게 된 거죠. 물론 부마 항쟁을 통해서 일부는 느꼈지만, 그거는 부마 항쟁 때는 물대포 쏘고 몽둥이로 때릴 정도면 이건 총으로 죽인 거 아닙니까? 또 대검으로 찌른 거 아닙니까? 국가 폭력의 실상을 보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왔는데 대학교 안에서도 국가 폭력이 자행되고 있었던 거죠. 사법 경찰이 항상 있고, 무슨 집회만 하려고 그러면 당시에 백골단이라고 불리는 진압 경찰들이 와서 때리고, 이런 것들 직접 경험했고, 저도 뭐 이제 가방 뒤짐을 당하고, 이런 속에서 제가 이런 체제가 뭐지? 이런 체제에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근본적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통상의 법대생들이 생각하는 코스는 사법시험 공부를 해서 판사가 된다, 법률가가 된다는 게 통상적 코스였는데, 저는 이제 광주의 참상을 간접적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당시에 전두환 정권의 각종 폭압을 직접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는 이제 황정아 선배였는데, 서울공대 그 선배 이분이 서울대 도서관에서 시위를 주동하다가 추락해서 사망을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아크로폴리스에 직접 떨어지는 걸 봤어요, 사실은. 그 충격도 상당히 컸죠. 그리고 그때 막 경찰들이 뭐 그 항의 시위를 하는 게 또 진압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 사법시험 공부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님이나 주변 교수님들이 공부하라고 그래서 공부도 하고 했는데, 이 도서관에서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라고 접고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대학교 때는 매년 여름에는 농촌 활동을 가고, 매년 겨울 방학 때는 이제 그 도시 빈민 활동이란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뭐 고시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름 방학, 겨울 방학 꼬박 4년을 그렇게 보냈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법과대학 편집실 언론 있는데, 그 당시에 모든 게 비합법으로 학내 언론 활동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하나씩만 허용을 해줬는데, 그게 이제 법과대학 편집실, 단과대학별로 한 개만 허용해서 거기에 제가 들어가서 편집위원 되고 편집장까지 해서 그 일종의 언론을 역할을 한 거죠. 그게 저 역할이다 생각을 했고, 이제 검열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히 쓰진 못하지만 검열을 피해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그런 활동에 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87년 상황은 제가 뭐 몸으로 느꼈던 건데,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박종철의 죽음 아닙니까? 박종철이 저의 고등학교 1년 후배고, 그 친구가 대학을 재수했기 때문에 대학교 2년 후배입니다. 나이는 저하고 뭐 제가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동년배인데 저하고 잘 알죠.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가 겹쳐 있는 사이인데, 이 친구가 이제 끌려가서 죽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날 겨울이었는데, 지금도 생생한데 그때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제 스스로가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 종철이가 죽었던 경찰이 죽였으니까 경찰청에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이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겠죠. 근데 제가 막 용을 퍼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한열도 죽고, 그리고 저는 대학원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위, 제가 뭐 대학원생이었으니까 그 6월 항쟁의 지도부는 전혀 아니었지만 언제 어디서 모인다는 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꼬박 거리에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시청, 뭐 명동성당, 서울 시내 거리를 계속 도는 상황을 돌면서 그의 6월을 보냈습니다.
87년 상황에 그 당시 이제 결국은 단일화라 그러면 김영삼, 김대중의 단일화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무산됐지 않습니까? 또 그 결과 그 전두환의 공범, 전두환의 동지이자 학살의 주범이었던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어서 이제 구로구청 점거 사건이라는 게 터지긴 하는데 저는 그 당시 이제 젊은 청년으로서 단일화 무산에 대해서 사실 매우 분개했어요. 저는 뭐 양김 그리고 양김을 지지한 세력 간의 여러 가지 정치적 알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해를 하지만 여하튼 저는 정치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정치인입니다만은 각각의 이유가 있었던 건 짐작이 되고 그 시점에도 들었습니다만은 어떻게든 단일화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단일화가 됐다면 노태우 정권은 없는 상태에서 근데 YS와 DJ가 순서는 어쨌든 간에 5년을 앞당겼을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김영삼, 김대중 모두 대통령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점에. 그래서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것에 대해서 저는 노태우 정권에 대한 분노를 한편으로 하고 또 한편은 양김에 대한 실망이 컸죠. 그래서 노태우 정권 시대를 지내야 됐으니까요. 제가 대학원생으로서 단일화만 됐으면 노태우는 감옥 가고 YS 또는 DJ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일 건데라는 생각을 노태우 정권 5년간 계속하게 됐던 거죠. 민자당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90년 1월일 겁니다. 초겨울에 이루어지는데 이거 3당 합당이라고 불리는 이제 건데 YS가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이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얘기 전에 제가 태어났고 청소년 시기를 보냈던 곳이 부산의 대신동이라는 곳인데 대신동이라는 곳이 김영삼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의 지역구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선거만 되면 벽에 김영삼 포스터를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아마 김영삼 지지자였게 분명합니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김영삼 국회의원 포스터를 보고 자랐고 저희 아버님의 성향은 김영삼을 지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김대중 대통령 알지도 못했던 분이었을 거니까요. 뭐 존재는 알지만 상세히 알지 못한 사람이라면 지역구 주민이었던 거죠. 그 저도 이제 머리가 크면서 김대중, 그 김영삼 두 사람의 거인의 존재, 그 사람들이 반독재 투쟁을 했던 역할을 알고 있었고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87년 단일화가 무산되는 것에 대한 실망에 이어서 3당 합당을 하는 순간 저는 너무 그 점이 화가 나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제 군사독재 정권과 손을 잡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그 뒤로 이제 김영삼은 3당 합당 이후에 여러 가지 성과는 냅니다. 그 뭐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 같은 경우는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3당 합당이란 선택은 저는 그거는 저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정치적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